그래, 다시 시작해보자. 감정이란 성장하는 생물이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는데 설명보다 묘사가 적절할 때가 있다. 예컨대 누군가에게 당신의 생각을 좀 더 정확히 설명해 달라고 요구할 때 나는 잡초가 무성한 흙길을 떠올린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당신의 집에 가고 싶은데 너무 길게 자란 잡초 때문에 어디가 길인지 알 수 없다. 그러니 집 앞을 조금만 정리해달라. 조금만 더 정확한 언어로 빗질해달라. 내가 당신에게 너무 늦게 도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바쁜 일들에 밀려 나 자신을 돌보는 것조차 귀찮고 번거로울 땐 문 밖에 세워둔 나 자신을 상상한다. 집 안은 밝고 환하다. 하지만 누구도 문을 열어주진 않는다. 집주인인 나 자신도 창밖의 나를 보지 못한다. 낯선 얼굴들이 들어갔다 나온다. 날은 저물고 사위는 어두워지는데 나는 여전히 집 밖을 서성이고 주저한다. 이제 밤이다. 나는 엄습하는 추위에 옷깃을 여민다. 언제까지 나는 나를 문 밖에 세워둘 것인가? 그중 잊을 수 없는 선명한 이미지가 하나 있다. 아침에 눈을 뜬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고요한 집안을 서성이다 인기척을 느낀다. 오늘도 왔다. 현관문을 연다. 왔구나 너. 결국 오늘도. 말릴 새도 없이 그것은 내 등 뒤에 올라탄다. 나는 이것을 오늘 하루라고 부른다. 다시 또 하루가 시작되고 만 것이다. 살아내야만 하는 것이다. 혹자는 사춘기냐고 질색할지도 모르지만 당신의 그 소름 이해한다. 이것은 내가 우울함에 빠져있던 때의 바로 그때의 이미지다. 우울증에 관한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중 우울증 교과서라고 할 만한 한낮의 우울에도 우울감에 잠식된 자신을 묘사한 탁월한 비유가 있다. 저자는 성인이 된 어느 날 자신이 어릴 적에 동생과 놀곤 하던 위풍당당한 떡갈나무를 찾아간다. 그런데 20년 사이 그 나무가 거대한 덩굴식물에 온통 뒤덮여 있는 것을 본다. 중증 우울증을 막 벗어난 그는 나무를 친친 감고 있는 족쇄 같은 덩굴을 보며 자신을 정복했던 우울증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것은 마치 기생식물처럼 점차 기괴한 생명력으로 내 안에서 새를 넓혀갔고 어느 순간 저자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우울증의 것인 듯한 기분에 빠져들게 된다. 우울증이란 무엇인가? 의학적 정의는 여기선 잠시 접어두자. 그것을 한 문장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고 해도 우울증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의 마음을 표현하기에는 역부족이리라. 아주 적확한 단어로 설명된다고 해도 어차피 그 심연의 좌표를 표시하기에는 턱없이 무용하리라. 말 그대로 우울이란 생물은 어느 순간 내 일상에 스며들어 신압으로 나를 친친 감는다. 그리고 그 끝에 마주하게 되는 것은 무단 침입자의 사려 깊은 태각이 아닌 나의 확실한 패배 인정이다.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내가 한때 중증 우울증을 겪은 적이 있다는 사실 혹은 내가 지금 그것을 겪고 있는지의 여부밖에 없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안다면 아마 당신은 단순한 우울감을 넘어선 조금은 커다란 우울의 문가에서 그 안을 들여다본 적이 있는 사람일 것이다. 그것은 매우 명확하고 압도적이며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내 가슴 안에 남긴다.
우울한 사람들이 많은 요즘이다. 아니, 절대량이 늘었다고 말하긴 어려울지 모르겠다. 우울증이라는 진단의 역사가 길지 않으니 말이다. 어쨌건 국내에도 이것을 다룬 대중서들이 활발하게 출간되어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고 있다. 텀블벅 펀딩으로 제작된 우울증이 있는 우리들을 위한 칭찬책. 우울에 관한 수기집인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기분 부전장애와 불안장애를 겪던 저자가 정신과 상담의와 나눈 대화를 엮은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등의 책들이 출간되어 관심을 모았다. 심지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의 경우엔 7주간 모 대형 서점의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차지했으니 이 열풍에는 이유가 있으리라. 이런 책을 통해 공감과 위로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한편엔 한국의 독특한 흑문화가 있지 않을까 짐작도 해본다. 어깨동무하고 술집을 나오는 떠들썩한 무리들, 즐거움을 과시하며 이 차는 노래방으로를 외치는 유쾌한 떼거리, 그런 류의 사교성과 인간관계를 가져야 좀 더 훌륭한 사회인으로 인정받는 것 같은 묘한 분위기랄까. 조금만 말없이 앉아 있어도 여긴 왜 이렇게 초상집 같냐? 라거나 왜 이렇게 우울한 분위기냐? 술이 부족한가 보다 하며 즐겁기를 강요받은 적 없는가. 그러다 보니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거나 사색에 빠져 말없이 있는 것조차 다소 불행하고 비참한 시간으로 스스로도 이것은 비정상적이고 좋지 않은 상태, 탈출해야 될 상태라고 생각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분명 더 즐거워야 하는데, 분명 더 행복해야 하는데 하는 식의 명령에 길들여져 내면의 속도와 타인과의 거리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이 부정확해진 사회라고 왕왕 생각한다. 우리 사회를 가득 채운 쾌락과 오락과 유흥의 명령, 더 가질수록 더 즐거울 수 있다는 자본의 유혹, 모두가 모두의 연예인이 되고 있는 과시와 인증의 시대. 이런 시대의 우울과 침묵, 혼자됨에 대한 몰이에는 당연한 것 아닐까. 아이러니하게도 우울에 대한 무지가 우리를 더 우울하게 만들기도 한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론의 장에서 숙이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것 앞에서 더 나약한 것이다. 우울한 내면을 드러내는 평범한 저자들의 책은 왜 그렇게 인기 있을까? 다양한 분석들이 있다. 첫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다. 예전 같았으면 같이 사는 손위 형제에게 나 요즘 이상해, 고민이 있어 하고 묻고 위로받기도 했을 텐데 혼자 사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져 허심탄회한 고민 상담 한번 하려면 참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니 마치 가상의 누군가와 상담을 나누는 마음으로 그런 책들을 읽는다는 주장이다. 상반된 분석도 있다. 손윗 사람은 무슨 놀라울 만큼 사회 변화 속도가 빠르다 보니 고민의 내용도 그에 대한 답도 세대 격차가 확연한 요즘이다. 나와 고작 몇 년의 나이 차에도 인식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가 상당해 그들의 조언을 듣다 보면 이것은 흘러간 옛 노래인가, 어느 시절 얘기를 하고 있나, 이 사람 뭐지? 하는 생각에 도로 빠져든다. 동의가 돼서가 아니라 그저 민망할까봐 형식적으로 네 하고는 그냥 인스타그램을 켠다. 그러다 보니 내 마음 같은 제목의 책들이 반가워 뒤적이기도 하고 나와 같은 평범한 이들과 활자를 통해 나누는 대화에서 그래, 괜찮아, 다들 그렇네 하며 위로받기도 하는 것이다. 싫든 좋든 신인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책의 생존법이란 이런 것일지도 모르겠다.
우울증에 걸린 채 출판사와 계약을 하고 집필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울증에 관한 저자의 경험담은 모두 조금은 일상을 회복한 이후의 당시를 회고하며 쓴 글이다. 그래서일까? 한없이 아팠던 이들의 글을 읽을 때면 나는 빗방울이 똑똑 떨어지며 빈잔을 채우듯 작은 슬픔이 방울방울 내 가슴 속에 번지는 것을 느낀다. 절박함과 눈물, 그리고 무너짐. 내 상상력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그 시간만큼은 완전한 침몰이라는 것을 나 역시 조금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죽고 싶어도 떡볶이가 먹고 싶었던 적은 없지만 나 역시 나의 경험담을 적어보려 한다. 먼저 혼자 있는 사람은 더 우울할까? 라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다.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답은 그렇진 않다이다. 함께여서 더 외로운 순간은 넘쳐난다. 함께여서 더 슬픈 순간도 넘쳐난다. 오히려 함께인 것이 우울과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것은 서로의 에너지가 공명하는 파장 안에 함께 머무는 것을 말한다. 내가 상대로부터 힘을 얻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 역시 내 에너지의 일부를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것이다. 침묵 속에서 내적인 에너지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상황이다. 너무 많이 연결되어 있어서 도리어 내가 고갈되는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없으리라. 전기 코드가 가득 꽂힌 콘센트를 떠올려 보라. 그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잠재적 위험 요소다. 내 가장 친밀한 친구인 나는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나를 방문하고 나와 마주 앉는다. 나라는 좋은 친구와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 내면의 힘을 키우는 방법이기에 그저 혼자라는 조건만으로 더 쉽게 우울에 빠진다고 생각진 않는다. 하지만 혼자인 사람들이 특정 위험군에 속해 있을 순 있을 것이다. 예컨대 우울의 늪에 빠진 채 한없이 오래 숨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저 모바일 전원을 끄는 것만으로 세상과 차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때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텔레비전을 켜놓는 것도 힘들었다. 그들의 즐거움과 기쁨, 밝은 빛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 혼자인 집안에 가득 찬 침묵을 감당하는 것 역시 두려웠다. 그래서 낮은 볼륨으로 라디오를 켰다. 먼 북소리 같은 라디오 DJ의 목소리를 들으며 선잠에 들기를 반복했다. 몇 시인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를 신경 쓰지 않았다. 누워서 잠들거나 눈물이 흐르는 것을 감당하거나 나 자신에게 닥친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깊은 늪 같은 이것을 두 손 놓고 바라보았다. 아마 이 정도가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던 것 같다. 그때 확인한 것은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않은 채 이대로 이 생활을 계속할 수도 있다는 막연함이었다. 그저 잠깐 잠수 탄다고만 해놓으면 그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은 채 아주 오랫동안 침묵할 수 있으리란 사실이 전멸하듯 머릿속에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나는 덩그러니 그렇게 혼자일 것이었다. 며칠 후 억지로 카페에 나를 불러낸 친구와 마주 앉았을 때 그 친구의 표정을 잊을 수 없다. 얼굴이 너무 상한 나를 보고 친구는 놀라움 속에서 나를 연민했다. 그 친구의 미간이, 눈동자가, 벌어진 입이 어떻게 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나는 애써 웃을 수도 괜찮다고 노련하게 꾸밀 수도 없었다. 그렇게 힘든 며칠을 보내고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해야 했던 나는 몸을 추스르며 마음을 다잡았다. 고통을 가방에 넣고 자전거에 올랐다. 눈 감고도 갈 수 있을 만큼 친숙한 길을 따라 성산대교로 향했다. 이것이 당시 내가 중증 우울증이 아니었다는 명확한 증거다. 자전거를 탈 수 있었다니. 그리고 바로 그 다리를 건너며 나는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알게 되었다. 다리에 올랐을 때와 다리에서 내려올 때, 그러니까 그 다리의 시작과 끝이 사실 이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기도 하다. 너무나 흔한 비유이지만 이것보다 더 정확한 말을 아직 찾지 못하겠다. 밑바닥을 치면 결국 튀어 올라온다. 흘러내리는 눈물을 굳이 닦을 이유조차 없었다. 그것은 아주 굵은 실처럼 계속 이어내려 흘렀다. 상당히 어릴 때 오빠가 어머니에게 심하게 야단맞는 것을 보고 옆에서 큰 소리로 울었던 기억이 있다. 그 다리 위에서 나는 그때의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빠르게 내달리는 자동차 소리가 내 입에서 터져나오는 모든 소리를 집어삼켜서 안심되었다. 자전거 바퀴는 빠른 속도로 회전했다. 며칠 동안 떠올랐던 모든 것을 관두고 싶다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다. 모든 것을 끝내버릴 수 있다면, 스위치를 내려 전원을 끊어버릴 수 있다면, 이쯤에서 커튼을 내리고 막을 끝낼 수 있다면, 하지만 다리가 끝나갈 때쯤 울음은 잦아들었고 폭풍처럼 휘몰아치던 감정도 서서히 힘을 잃어갔다. 눈물이 바닥났고 내가 떨어질 수 있는 가장 바닥까지 떨어진 것이다. 그제야 나는 나를 친친 감고 있던 거대한 덩굴과 고요하게 마주했다. 우리 둘뿐이었다. 돛담배를 뒤집을 듯 맹렬하던 파도가 멈추자 비로소 내 눈앞에 나를 구할 그 무엇이 모습을 드러냈다. 내가 마주한 것은 나라는 사람의 진실이었다. 나는 결코 나 자신이 무너지도록 둘 수 없었다. 결국 나는 어떻게든 나 자신을 구하고 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내 목덜미를 낚아채며 나를 건져 올렸다. 그 누구도 내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오로지 나만의 것인 이 진실이 나를 구한 것이다. 그리하여 혼잣말 하듯 나는 중얼거렸다. 이것이 나구나. 나는 강한 사람이구나. 나는 나를 포기할 수 없구나. 누구나 아프다. 하지만 차곡차곡 쌓인 슬픔의 흔적들 덕분에 우리는 더 깊이 인간을 이해하게 된다. 공감의 다른 말은 아픔의 연결, 슬픔의 공유일 것이다. 때로는 신혈에 들떠 더욱더 아플 때도 있다. 그 혼미한 정신 가운데서 각자가 마주할 자신이 어떤 모습일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렇게 만나게 되는 나 자신은 결국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깊고 뜨겁게 새 숨을 불어넣으며 어떻게든 나를 살리려 할 것이다. 얼마 전 최대한 신부에 당신이 내게 말하려 했던 것들을 읽었다. 그중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에 관한 글이 마음에 와닿았다. 독일 태생인 한나 아렌트는 나치 전범인 아이히만의 재판을 참관하며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한나 아렌트는 또 다른 저작 전체주의의 기원에서도 전체주의로 상징되는 강제 수용소가 얼마나 인간성을 파괴하고 말살하는지 주목했다. 처참하고 비극적인 인간의 한계를 보며 한나 아렌트는 마지막에 어떤 말을 사람들에게 남겼을까? 그러나 역사에서 모든 종말은 반드시 새로운 시작을 포함하고 있다는 진리도 그대로 유효하다.
이 시작은 끝이 줄 수 있는 약속이며 유일한 메시지이다. 시작은 그것이 역사적 사건이 되기 전에 인간이 가진 최상의 능력이다. 정치적으로 시작은 인간의 자유와 동일한 것이다. 시작이 있기 위해 인간이 창조되었다. 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했다. 새로운 탄생이 이 시작을 보장한다. 실제로 모든 인간이 시작이다.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 모든 인간이 시작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큰 희망이 되는지 모른다.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누군가 확언해주는 이 말이 정말로 큰 힘이 될 때가 있다. 모든 나약함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러한 위대함이 아름답고 찬란한 것이 있다.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저 이 말을 나누고 싶다. 당신은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이다. 당신은 시작하기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밤의 사람들은 밤을 닮아 있다. 잠든 사람의 얼굴은 묘하다. 얼굴이라는 대단히 구체적인 공간이 아무 경계 없이 무방비하게 펼쳐 있어 그렇다. 그 모습은 방문과 창문을 활짝 열어놓은 집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그 얼굴을 가만히 보고 있자면 아직 앳된 아이의 흔적도 어딘가 숨어 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곳을 탐험하고 있을까? 인간이 정복하지 못한 마지막 대륙인 꿈의 언저리, 그 어디쯤을 헤매고 있을까? 그곳이 어디든 이 사람은 지금 아주 작은 점으로 끝없이 수렴하고 있을 것이다. 우주를 담고 있는 아주 작은 점이 되어 더없이 자유로울 것이다. 사진작가 오레오 조정민의 전시 거대한 잠이 이태원에 있는 사진 전시 공간 시티카메라에서 열렸다. 잠에 빠져든 사람들의 모습을 찍은 40여 장의 사진을 보다 보니 나 역시 깊고 달콤한 수면에 빠져들고 싶어졌다. 붓과 물감이 탁자 위에 있는 작업실에서, 편안한 소파에서, 길 위에서, 눈을 감고 잠에 빠져든 이들은 지금 여기가 아닌 저 멀리 그 너머로 여행을 떠난 사람들 같다. 하지만 무거운 배낭도 구글맵도 항공 티켓도 필요 없다.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멀리 떠날 수 있는 것이 이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이기 때문이다. 이후 한 조간신문에 이 전시회가 소개된 것을 보았다. 신문에는 전시사진 몇 장이 나와 있어 나는 반가운 마음으로 그것을 오려 침대 머리맡에 붙여놓았다. 나는 잠들기 전 언제나 먼저 여행을 떠난 이들과 인사를 나눈다. 그들의 편안한 무표정은 포근한 이불처럼 언제나 흡족하다. 사실 나는 머리만 대면 잠이 든다. 나 역시 고뇌에 쌓여 뒤척이며 밤을 지새우는 그런 이미지를 가져보고 싶지만 워낙 비위도 좋은 데다 잠기도 어두워 길바닥만 아니라면 어디서든 잘 잔다. 특유의 능청스러운 성격이 이런 데서 드러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차에 타기만 하면 잠이 드는 것도 참을미의 일종이라던데 내 생각에 나는 이 부류다. 때로는 국도나 도심 운전을 하다가도 쏟아지는 잠을 감당하기 어려워 제 뺨을 때려야 할 때도 있다. 이런 내게 우등 고속버스는 최고의 호텔이다. 그러니 내게 불면의 고통이란 매우 생소한 것일 뿐더러 타인의 것으로만 여겨지는 무엇이다.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 중 불면증 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2명 정도인데 한 명은 어머니,
다른 한 명은 연인인 듯 연인 아닌 연인 같은 관계를 맺었던 대학 때의 한 친구이다. 나는 잠도 잘 자는 주제에 새벽형 인간이라 가끔은 이유도 없이 일찍 일어난다. 고향집에 있을 때 대여섯 시에 일어나 할 일 없이 거실에 나가면 종종 어머니는 하얗게 밤을 새운 채 거실 소파에 우두커니 앉아 아침을 맞고 있었다. 나와 다른 특유의 인내심으로 그녀는 불면의 고통을 크게 드러내진 않았다. 하지만 가끔은 잔뜩 찌푸린 얼굴로 낮잠을 청하곤 했다. 마치 잠과 싸우고 있는 듯한 전장의 한복판에서 요새를 방어하는 고단함이 느껴지는 얼굴이었다. 잠을 자고 있지만 현실에 발을 디딘 채 무언가를 감당해내고 있는 듯 보이기도 했다.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말했더니 깜짝 놀라며 내가? 라고 반문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저 매우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으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나는 어머니에게 오만상을 찌푸리고 있었다고 말해주었다. 대학 때의 친구는 수면제를 달고 살았다. 그것은 곧 내성과의 악전고투를 의미했다. 카페라떼가 진통제인 양 언제나 그것을 즐겨 마셨는데 라떼처럼 엷은 갈색 머리가 언제나 이마를 덮고 있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고요한 깨어있음이라는 시간이 있다. 밤과 밤 사이에 존재하는 기묘한 시간이다. 전기불이 도입되기 전에 서유럽 국가 사람들은 우리처럼 밤 11시에 자서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은 해가 지면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났지만 밤새도록 잘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대신 첫 번째 잠과 두 번째 잠 사이에 1시간여의 고요한 깨어있음의 시간이 있었고 이렇게 한밤중에 깨어나는 것을 상식이라고 여겼다. 아마도 저녁 식사 후 하루를 정리하며 잠자리에 들어 새벽 2, 3시 무렵에 깼으리라. 그 시간에 그들은 파트너와 대화를 하거나 섹스를 하거나 취미생활을 하고 심지어 친구를 만나기도 했다고 한다. 책 눕기의 기술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이 언급된다. 기계와 정규 근무 시간이 하루의 리듬을 규정하기 전까지 하루 일과는 여러 번의 휴식과 수면 시간으로 구성되었고 자정이 지난 다음에도 어느 정도 깨어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한다. 도중에 잠이 끊기지 않도록 한꺼번에 쭉 몰아서 자는 소위 모노블록 형태의 수면은 현대의 노동분업 사회로 인해 탄생한 상대적으로 새로운 습관이다. 베른트 브루너, 눕기의 기술. 새삼 정상적인 수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되묻게 된다. 24시간을 시각화할 때 우리는 대개 시계 모양을 본뜬 둥근 것을 떠올린다. 만약 그것이 갓 만든 따끈따끈한 애플파이라면 시간과 시간 사이에 공간으로 존재하는 순간은 파이 조각을 자를 때 흘러내리는 끈적한 잼일 것이다. 그리고 대개는 손에 묻은 그 잼을 진짜 파이보다 더 맛있게 쪽쪽 빨아먹는다. 이 달고 근사한 시간은 밤의 선물이다. 만약 우리 모두가 이런 시간을 과거의 그들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잠에서 깬 새벽 2시에 무엇을 하겠는가? 밤 덕후인 잃어버린 밤을 찾아서의 저자 폴 보가드는 어두운 집, 호수 또는 마당의 정적과 고독을 음미하겠다고 한다. 당신은 어떤가? 24시간 편의점에 가서 야식을 사 먹겠다거나 카페에 가서 못 마친 회사 잔업을 하겠다고 말하진 말아주시라. 그 밤은 덤으로 받은 선물이니 진짜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자. 밤은 모든 생물이 낮에 가면을 벗고
자신 안에 존재하는 신비와 야생성, 타락과 본성을 공작의 깃털처럼 뽐내는 시간 아니던가. 그래서 나는 밤을 표현하는 이런 문장들을 좋아한다. 밤이 대지 위에서 코를 골고 몸을 뒤척이며 사나운 꿈이 된다. 밝은 곳에서는 두려움에 떨며 몸을 숨겼던 수상쩍고 애매하고 불분명한 형태의 욕망과 생각이 이제는 형상을 갖추고 고요한 꿈의 집 속으로 도둑처럼 슬그머니 들어간다. 그리고 문을 열고 창문 밖을 내다보더니 자기 모습을 절반쯤 드러낸다. 트린 주안 투안. 마우나케아의 어떤 밤. 너무 환한 빛은 엄격한 도덕률처럼 우리를 제압한다. 하지만 빛이 사라진 어둠은 거대한 장막이다. 내 눈에도 내가 보이지 않으니 나의 일부가 내가 아닌 것만 같아 더 나답다. 나 역시 어둠을 틈타 자유로운 상상을 해본다. 도둑이 되어 누군가의 마음을 훔치는 일, 심장을 떼어와 입 맞추고 셔츠 안에 따뜻하게 품는 일, 몽환적인 음악에 맞춰 신발을 내려다보며 흐느적 춤추는 일, 지독하게 많은 의미를 담은 눈으로 상대를 찬미하는 일, 빼놓을 수 없는 술 딱 한 잔만,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시간인 우정과 진리와 미래를 말하며 고양되는 일. 그래, 여름밤이라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마냥 걷는 것도 좋겠다. 하지만 때로는 그 시간이 지독하게 고독할 것이다. 이루지 못한 오랜 꿈, 헤어진 옛 연인, 주워 담지 못할 말들, 눈물 자국처럼 선명하게 그어진 마음의 상처, 나를 보던 당신의 눈, 그리고 커다랗고 텅 빈 외로움과 자기 연민. 그래서 나는 이성복의 시를 오래 중얼거렸다. 이렇게 또 헛된 희망은 밤이 되면 젖은 빨래처럼 나부끼고 머리털이 곤두서도록 잠은 오지 않는다. 머리맡에는 히말라야 기슭에서 건너온 진흙으로 된 부처, 그리고 대서양 에트레타 바닷가에서 주워온 해골 닮은 돌, 오, 살을 떠낸 물고기 뼈 같은 잠, 너무 가벼워 내 눈엔 앉지 않는다. 이성복, 호랑 가시나무의 기억. 퍼덕이며 나부끼는 희망 때문에 어떤 밤엔 오래 들뜨고 많이 설레고 작게 소원했다. 어떤 꿈들은 너무 절실했던가 그 바람의 계곡이 너무 깊고 험해서 길을 잃은 잠이 도통 내게 도달하지 못했다. 앙상맞게 마른 잠들이 마침내 침대맡에 도착해 나를 부르려 할 땐 여지없이 아침이 먼저 지난밤의 흔적을 지워버리곤 했다. 에드워드 호퍼의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을 보고 있던 두 남녀가 대화를 한다. 한 사람은 사립탐정, 다른 사람은 탐정의 의뢰인이 찾는 표적이다. 호퍼의 그림에는 네 사람이 등장한다. 술집에 혼자 앉아있는 남자,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는 커플, 그리고 카운터 뒤에서 일하는 남자. 여자가 묻는다. 어느 쪽이세요? 남자가 잘 모르겠다고 답하곤 다시 여자에게 같은 질문을 한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저야 당연히 혼자 있는 사람이죠. 그녀가 말했다. 저 여잔 따분해 보여요. 자기 손톱을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난 절대 따분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자는 다시 남자에게 묻는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자는 왜 저러고 있는 걸까요? 혹은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라고 묻지 않고
그들 안에 숨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묻는다. 밤의 사람들은 밤을 닮아 있다. 밤은 깊고 어두우며 나약한 이야기를 가진 이들이 범람하는 시간이다. 그들은 저마다 자기 방 침대에서, 책상 앞에서, 술집에서, 작업실에서 자기 안에 존재하는 신비한 이야기와 마주한다. 밤의 사람들은 알고 있다. 거대한 침묵으로 대화하는 법을, 오늘 고른 음악으로 내게 말을 거는 법을, 지금 이곳을 넘어서 우주와 영원을 상상하는 법을, 그리고 혼자 이 밤을 새우는 이들을 이해하는 법을. 24시간 잠들지 않는 심야 영업 도시에서 그래도 매일 밤 야간 비행을 떠나는 고독한 유목민들에게 안녕을 전한다. 그들의 유형이 일으킨 잔물결에 밤기운이 출렁인다. 고양이 입을 닮은 초승달이 빙긋 웃는다. 그대, 오늘은 어디로 날고 있는가?